지금 바닥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바닥 온 거 아니에요.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아마도 이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가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집값 등락률이 평균값이 간단 명료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죠. 그때는 2023년 경제전망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2년, 23년은 시대를 규명할 때 긴축의 시대다. 경제 사이클상으로 긴축의 시대다. 고금리를 채택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돈의 이동이 있다. 어디로?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몰리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2년, 23년 집값은 조정되는 국면이다. 라는 것을 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릴 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책에도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23년 상반기까지는 완벽하게 조정되는 국면인데 23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변곡점이 찾아와요. 제가 왜 변곡점이 찾아오냐? 금리 인상 행위가 끝나갑니까? 안 끝나갑니까? 이제 끝나가고 끝나간다고 믿으시죠? 네. 끝나간다고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변곡점이에요. 금리를 강하게 인하하던 시점,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던 시점, 그 시대가 뭐예요? 완화의 시대, 완화적 통화 정책의 시대. 그리고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는 시점,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시점, 긴축의 시대. 그러면 그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하는 것을 기다리는 시대. 이게 뭐예요?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에요. 그러네요. 여러분 이 경기 사이클을 읽고 금리 통화 정책 이 변화를 읽고 지금 이 변곡점에 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변곡점이라고 판단한 시점이 23년 지금입니다. 중반입니다. 변곡점입니다. 그럼 금리의 변곡점이지만 경기의 변곡점이기도 해요. 제가 23년 경제 지독하게 어렵다고 했어요. 한국 경제가. 실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가 23년 2분기가 경기 침체예요. 지금이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지표들 다 경기 침체임을 보여줘요. 그런데 23년보다 24년이 나아요. 그리고 23년 한 해를 놓고 봐도 23년 상반기가 23년 하반기보다 더 나빠요. 경기 사이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해가 없도록 저의 전망보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보기를 23년 상반기가 23년 하반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마이너스 1.7%. 이때 역성장했어요. 두 번째 IMF 외환 위기. 97년. 예. 네. 그 외환 위기의 충격으로 1998년에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역성장은 안 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경제 국면, 경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2020년 마이너스 0.7%.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제대로 집계된 이래로. 근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다. 23년 성장률이 1.4%다. 라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다?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와 다르다. 이 말씀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은 L자로 꺼져가는 경기 침체 국면이고 2020년처럼 움푹 패이는 경제 위기와는 다르다. 이 말씀 좀 많이 드렸어요. 이게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게 경제 위기고요. L자로 꺼져가는 게 경기 침체예요. 아예 움푹 파인 형태가 네. 아니라 L자로 좀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네. 형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가 경기를 이해할 때, 경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언어에 익숙해야 된다. 언어가 장착이 안 되면 경기 침체라는 말씀을 1시간 동안 드려도 끝나고 나서 경제 위기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언어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경제의 기본적인 언어가. 그래서 L자로 꺼져가는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23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경제 국면이에요. 그런데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나아요.
23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도 1.4%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 경제를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아요. 그러면 경기 저점인 거 맞아요. 23년이. 근데 23년 중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쪼개보면 상반기가 유독 안 좋다는 거예요. 제일 낮은 수준의 네, 경제 성장률. 0.8%. 하반기가 1.8%. 그걸 상저하고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언론에다가는 정부가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가 0.8, 하반기가 1.8인데 1.8도 저예요.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거 오해한다고요. 무슨 고냐. 상저, 하저다. 그러나 상은 극단적인 저다. 그래서 굳이 표현할 거면 상극저, 하저. 근데 어쨌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은 건 사실이에요. 경기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경기라는 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해받는 게 아니 23년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다는 겁니까? 경기도 반등합니다. 경기도 반등한다고요. 부동산 시장도 반등하죠.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경기라는 면에서 23년이 유독 안 좋지만 23년 연중에서도 상반기, 특히 2분기가 경기의 저점이에요.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 그 반등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은 있습니다. 이게 왜 저점 찍느냐?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 그게 23년 상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고물가의 정도가 빠지죠.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의 압력이 덜 받아요. 상반기가 0.4% 물가예요. 상반기가 4.0%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가 2.9%입니다.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고물가를 경험하고 가장 극심한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경험하는 23년 상반기가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그러나 23년 하반기로 가면서 고물가라는 압력이 다소 해소되죠.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그 정도도 다소 완화되죠. 변곡점이에요. 물가도 변곡점이에요. 금리도 변곡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변곡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적자 기조가 15개월 연속입니다. 그 무역적자가 15개월 연속인데 그 적자에서 탈피하는 구간, 그 구간도 23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의 변곡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반등한다. 그 반등한다는 그 개념이 뭘까요? 뭐가 반등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이 뭐 무주택자나 아니면 30, 40대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면 반등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반등이라는 개념이 네. 우리 독자분들 여러분께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반등하면 반등입니까? 우리 동네 집값이 반등하면 반등입니까? 서울시 집값만 반등하면 반등입니까? 반등이 뭐예요? 반등하다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제가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반등한다는 개념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하면 반등한다. 사후적으로 여러분이 제 이야기가 맞았다 틀렸다를 검증하실 분들은 내 집값이 반등했다 여부가 아니라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반등했다 그러면 반등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걸 말씀드리려 하는데 우리 한 반의 아이들이 10명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10명의 아이들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1명이 플러스로 반등해요. 그럼 성적이 반등한 겁니까? 다시 질문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만 반등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2명이 반등했어요. 반등한 겁니까? 아니죠. 아직도 둘만. 아니에요. 네. 5명이 반등했어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변곡점이에요. 6명이 반등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반등했어요. 그렇죠. 평균 이상이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등했다라는 표현을 쓸 거면 평균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물론 평균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저처럼 경제 보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반등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시 집값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단적으로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 짙은 파란색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각 구별 집값 등락률입니다. 이게 주간 단위의 등락률이니까 지난주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지난주보다 올랐다. 그럼 플러스예요. 지난주랑 같다. 그럼 0인 거예요. 되셨죠? 근데
그 마이너스가 굉장히 강한 지점을 진하네요. 진하게 표현한 네. 거야. 그럼 그 진한 게 주로 어디에 맴돌고 있어요? 주로 22년 끝자락, 23년 초. 초입. 그죠? 그 정도에 맴돌죠. 그러면 가장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던 구간이 22년 끝, 23년 초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짙은 파란색이 다소 하늘색이나 하얀색으로 바뀌죠. 마이너스의 정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한 2월, 3월부터 조금씩 약화되기 그쵸. 시작하네요. 굳이 따지면 네. 경착륙이 연착륙화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얼음물이었다가 얼음이 좀 녹으면서 여전히 차갑지만 덜 차가운 물이 돼요. 그러다가 물이 말 그대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게 0인 거예요. 그게 이제 더운 물, 뜨거운 물로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네요. 예. 자, 근데 그 값을 가지고 봤을 때 23년 5월 정도가 되면 짙은 파란색은 다 빠지고 하얀색이 더 많아져요. 심지어 빨간색도 생기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제 임의적으로 표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참조할 만한 그 통계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통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특히 송파구를 보시면 6주 전부터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5월 첫째 주부터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6주 연속으로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로 바뀌었어도 그 숫자가 어때요? 점점점 커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따뜻해지더니 뜨거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4주 전부터 플러스로 바뀌었고 역시 강남구도 이 플러스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죠. 그 다음 종로구가 2주 전부터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역시 양천구도 매우 약한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4개의 구가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서울 내에 있는 네. 4개의 구가. 그러면 아직 반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경향성으로 간다고 먼저 가정할게요. 제가 근거를 안 대고 가정한다면 그냥 직감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이걸 봤을 때 다른 여러 구들도 곧 플러스로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바뀔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느낌상으로만 보자면 네. 뭔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변곡점을 앞에 두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KB부동산, KB통계입니다. KB국민은행. 여러분 제가 가장 신뢰하는 통계가 KB부동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KB부동산이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됐어요. 지금 보여드렸던 서울시의 주요 구별 통계를 잠깐 감을 해본 거예요. 네. 감을 가져본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모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을 숫자를 요약해보면 이 숫자입니다. 이것도 그냥 팩트 그 자체라고 보시면 좋아요. 매매가격 상승률이 2020년에 급등했죠. 이때가 언제예요? 제로금리. 거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예. 시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네. 와서 제로금리를 채택했을 때 그리고 그 제로금리를 유지할 때 2020년, 21년 집값이 폭등하죠. 완화의 시대 때 돈이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은행에 부동산으로. 저축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산으로 막 이동하던 시기죠. 네. 집값이 왜 오를까요? 돈이 유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왜 오를까요? 돈이 유입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유입되지 않으면 그 주가가 오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22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초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값 등락률이 어떻게 돼요? 제로로 가죠. 그러나 이 구간은 여전히 오르는 거예요. 오르지만 마이너스로는 반등 안 됐어요. 근데 이때 마이너스로 반전되죠. 이게 변곡점이죠. 자, 이 변곡점 때 혹시 기억하세요?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20년, 21년 내내 21년 끝자락에도 22년에도 계속 집값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반전될 때 이 통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일시적 하락이다. 그리고 샘플 수가 적다. 거래량이 작다. 그리고 다시 오를 거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지 않아요? 플러스로 반등하는 모습이 있을 때 거래량이 작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표본이 적다. 표본이 적다. 그리고 다시 떨어질 거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섞인 전망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옳게 부동산 시장을 맞게 들여다보실 때는 그 팩트 그 자체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원한다고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22년 중반부터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하죠. 그때 집값 등락률이 이렇게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프가 확 하고 확 떨어지죠. 네. 이때가 정말 소위 말하는 경착륙에 가까운 그런 지점이었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0.48%를 찍었었던 이게 주간 단위니까 이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니까 역시 이 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값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전주보다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여주는 등락률이니까 이 값이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으면 이 값은 뭐예요?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바닥 온 거 아니에요.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아마도 이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가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집값 등락률이 평균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 않아요. 서서히 움직입니다. 항공모함처럼 부동산 매매 가격의 등락률은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2년 이상의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2년 정도의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기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22년부터 23년 중반까지 0 밑에 있는 하락하는 주기인 거예요. 그럼 이 주기가 끝나고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혹시 보이십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0을 통과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단적으로 봤을 때는 0을 통과할 것 같은 느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통계를 보시고 여러분 느낌으로 이해하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감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0.48%에서 거의 0에 가깝게까지 올라왔어요. 이 0에 가깝게까지 올라온 것은 마이너스 0.07입니다. 거의 0이죠, 그냥. 거의 다 왔네요. 예, 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말씀드려요. 저도 진짜 궁금했던 게 네. 이제 지금 요 그래프만 봤을 때는 뭔가 네. 0을 통과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0을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를 쭉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0을 통과할 텐데 그럼 그 1, 2년 정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지표들을 보면 저게 0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아는지 그게 좀 궁금하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0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셔라. 혹여나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야기, 그 이유는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저의 전망도 틀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현상을 분석할 수 있겠구나. 해석하는 능력에 그렇죠. 대해서. 예.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등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정점 찍고 떨어질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위 말하는 구매력을 보여줘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 이게 우리가 대출받는 가계대출의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초록색이 가계대출, 전체 가계대출이고요. 가계대출 금리가 이렇게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게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오를 수 있지만 22년 11월 정도의 정점을 다시 통과하긴 어렵다. 다시 통과해 가면서 오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근데 다른 대출금리가 또 반등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적어도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22년 10월에 가장 먼저 정점 찍죠. 보시면. 이 고점이 가계대출금리보다 더 빠르죠. 그쵸. 정점이. 네. 가장 먼저 정점 찍고 가장 먼저 낮은 수준을 향해 가고 있죠. 그리고 이게 평균 통계라서 다 나온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시중에서 경험하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벌써 3%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이게 드라이브를 걸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곧 구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가 집을 사는데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로?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거의 돼요. 없죠. 이것은 또 심리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10억이 있어요. 그럼 10억짜리 집 살까요? 아니죠.
더 비싼 맞아요. 집을 12억짜리 집 사고 네. 싶은. 12억이 있어요. 그럼 12억짜리 집 살까? 15억짜리 15억짜리 사고 싶은 거야. 간격을 뭘로 메꾸는 거야? 대출로 메꾸는 거야. 결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은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거 하나 설명드려요.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셔라. 기준금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시중금리를 보는 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드립니다. 실제 구매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가지고 경쟁해요. 경쟁하다 보면 서로 자기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끌기 위해서. 왜 그래요? 주택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이것은 안정적으로 대출 사업을 할 수 있는 은행의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하다 보니 요즘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네. 또 국토교통부나 금융이나 이쪽 정책적인 사이드에서도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켜서 부동산 매매 가격을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구매 의사입니다.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는 달라요. 자, 무슨 말씀이냐? 난 구매 여력이 있어요. 100억 자산가예요. 10억짜리 집 당연히 살 수 있죠. 여력은 있어요. 근데 구매할 의사가 없어요. 그럼 그 집은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를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곱해서 0,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이건 0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를 곱하기 위해서 그걸 수요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수요세는 결국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지표는 주택가격전망 CSI라는 지표입니다. 이건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제가 여기 제시해드리는 그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가지고 못 믿겠다고 자꾸 접근하셔서 아예 안 보여드립니다. KB부동산이나 한국은행 데이터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금리 데이터도 한국은행 데이터예요. 되셨죠? 네. 주택가격전망 CSI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평균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주택 구매 의사를 결정짓겠죠. 그렇죠.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야 된다. 물론 사야 된다는 의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두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근데 사야 된다라는 그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세는 반등하겠죠. 그 의사가 바로 이겁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이 지표를 보시면 역시 22년 10월 정도가 바닥이죠. 이게 왜 바닥일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반등하는 거예요. 이 반등에서 저는 이 값이 제가 제 해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100을 통과할 것 같으세요? 아니세요? 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는 통과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안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과하는지 여부를 보셔라는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질지 여부를 보셔라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 그러니까 수많은 구매 사이드, 수요 측면의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 다 보실 수는 없으니 시간과 그렇죠. 다른 월급쟁이 부자들이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반등하는구나. 그래서 역시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 다른 걸 다 보기 싫으시다. 그러면 미분양 주택 건수만큼은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면 가격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점점 그 비어있던 공간들이 채워져 나가는 거니까. 이게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예요. 월급쟁이 부자들로서 월급을 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임금을 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을 더 필요하게 만들면 돼요. 사회에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런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해 하는 그 역량을 갖추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보다 여러분을 찾는 데가 더 많아져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다 보면 여러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
그게 임금이죠. 커지게 되겠죠. 예, 그게.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흥민이 왜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을까요? 그를 원하는 사람이 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한 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보십시오. 2020년에 급격히 해소되죠. 그리고 21년에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돌죠. 이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가죠. 확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22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죠. 이 구간. 이게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할 때예요. 그러다가 빅 스텝으로 인상할 때쯤에 공포감이 들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너무 비싸지고 더 이상 사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때 집값이 폭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락하다가 이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호의 정점에 다다르더니 정점에서 하향 안정화됩니다. 자, 이 미분양 주택 그래프의 모습과 가격 등락률의 이 그래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거의 흡사하게 흡사하죠. 올라가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전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그 위험선이 6만 호입니다. 6만 호 언저리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 정도의 미분양 주택 건수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저는 전제를 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 그 구간의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할 것이다. 그게 반등 지점이다. 그걸 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매수세가 100을 통과해서 매수세가 100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팔고자 하는 자보다 사고자 하는 자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팔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을 통과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매매 가격 등락률을 0 이상을 통과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되게 재밌게도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들은 미분양 주택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미분양 주택 건수가 폭증할 것이다. 쌓일 것이다. 예, 쌓일 것이다로 전제예요. 결국 물고기 잡는 법을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그 미분양 주택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데 그 미분양 주택 건수가 다시 쌓일 것이다라고 보느냐 아니다 계속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똑같지만 실제로 잡는 사람이 그물로 잡을 수도 있고 네. 뭐 낚시대로 잡을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네. 앞으로의 전망을 좀 판단해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네.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그리고 해석을 해봤을 때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 네. 지금부터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통계는 KB부동산 표본 통계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통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KB부동산 이 표본 통계는 실거래가보다 반응이 늦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많은 또 전문가들 중에는 뭐 3개월, 5개월 늦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 가격이 만약에 이런 추세로 23년 하반기에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등할 때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등하기 전에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반등하기 전에 알아보는 게 그렇죠. 더 좋겠죠. 그래서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희망하신다? 아니면 무주택자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세보다 확실히 싸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나온 금매 매물을 관심 갖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내구재의 성격이에요. 껌 살 때는 고민 많이 하세요? 안 하죠. 저간여죠. 예. 네. 근데 자동차 살 때 고민 좀 하세요? 굉장히 많이 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껌 같은 경우는 소위 직접 소비재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재 같은 경우는 고관여 제품이에요. 집은 그거보다 더 고관여.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 의사 결정이 길어요. 복잡하고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고관여 제품이에요.
집은 가장 대표적인 고관여 제품입니다. 이제 만약에 23년 하반기 정도에 반등할 거라고 전제한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특수성이 달라요. 전제한다면 지금부터 뭐 내 집 마련을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걸 알아보지 않고 반등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반등세가 매우 강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또 세입자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1년 정도 뭐 전세 계약이 뭐 이제 곧 3개월 후면 끝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세를 연장할 것인가, 내 집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적어도 뭐 한두 달은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면서 감각을 갖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가격이 급매인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뭐 지금 정상가인가 이걸 좀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의견을 드린다면 분양을 시도하시고 또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방금 보여주셨던 지표들을 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진짜 매수를 원한다 하면 내가 원하는 단지나 혹은 네. 분양 정보들을 조금 알아보면서 예. 하반기에는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좀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반기에? 저요? 예. 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집을. 예. 저는 이제 제 집이 있고 다른 형태의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금을 많이 주장했었거든요. 네. 22년, 23년은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는 변곡점이라는 구간에 와 있어요. 변곡점이라고 표현하지만 23년 하반기 요 정도가 변곡점인 거예요. 이 변곡점이라는 이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뭐 현금을 많이 준비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뭔가의 액션 취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MZ세대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현 많이 있죠. FOMO 현상. 그 FOMO는 이제 Fear of Missing Out. 이게 뭐냐면 대세 상승을 시작하는데 나는 그 기회를 못 따라갈까 봐. 놓지 못할까. 네. 네, 그런 거. 그런 게 FOMO 현상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금리의 뭐 인상기조, 인하기조라는 그 시대적 전환, 또 경기 사이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